그래서 그 목차에 보시면 챕터가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무료 특강하는 12월에는 이 10가지는 다 못 풀고요. 연소하고 화재 이론, 그리고 챕터 5의 소화론, 챕터 6의 소방시설론, 요거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시간씩 한 달이라서 다 훑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각 챕터마다도 그렇게 자세하게 훑어버리면 요걸 다 못 훑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소이론 한번 볼게요. 연소이론 앞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기율표가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들이 1쪽, 2쪽, 그리고 8쪽, 7쪽.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세로 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를 1족, 두 번째가 2족. 그래서 첫 번째 요 수소를 제외하고 요 밑에 세로줄에 배열된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방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알칼리 금속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쭉쭉쭉 가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화학식이나 이런 걸 쓸 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온으로 표현하면 1 플러스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 플러스 정도만. 자, 그리고 2족은 이제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칼슘이나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얘네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라인에 있는 이 줄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온이 되면 2 플러스로 된다. 그 정도. 2 플러스로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금속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8쪽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가 7쪽인데 이 7쪽은 이제 FCl, BRI. 얘네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얘네들이 소화약제로 사용할 거예요. 소화약제로 사용하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이온이 되면은 마이너스 1로 된다. 요렇게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애들이 헬륨부터 네온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활성 기체다. 화학에서 활성이라 하면 반응성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활성이 어떻다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죠. 반응 잘 안 한다. 그 말은 되게 안정하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거는 수소도 기억을 해야 되고 탄소도 기억해야 되고 산소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화학식 나올 때 이제 원자량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분자, 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쓰는 거 물. 요런 거는 분자예요. 그냥 독립적인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분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셀 때 너무 작아가지고 한 개, 두 개로 못 세고 어떤 집단으로 세자 한 게 바로 몰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런 거 쭉 있는데 요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 앞쪽을 반응 물질,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생성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놈이 될 거거든.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다르지만 항상 같아야 되는 게 원자 종류, 원자 종류니까 문자 종류 같아야 돼. 그리고 원자의 개수, 이게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 편에 가면 그러한 문제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메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탄의 연소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화학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메탄이 연소한다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메탄이 반응 물질이 되고 산소가 반응 물질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요걸 탄소라고 하는데 탄소는 산소와 만나면 무조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는 산소와 만나서 완전 연소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만들어져. 이거는 고정적인 값인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전후에 CHO 문자 종류 3개, 화살표 이후에 문자 종류 3개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 건데 이거를 보통 뭐 다른 책에 보니까 뭐 M 쓰고 N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얘네는 원자의 종류가 2가지잖아요. 문자가 2가지인 거니까. 얘는 1가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홑원소 물질이에요. 홑원소. 얘를 가장 마지막에 맞춰라. 뭘 맞출 건데요? 개수를 맞출 건데 작은 글자는 건드리면 안 돼. 작은 글자를 건드려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본 적 있죠? 야, 물. 얘 본 적 있어요? 그럼 얘랑 같을까요? 이렇게 원자 종류는 똑같잖아요. HO. 얘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얘는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예요. 얘 본 적 있고 얘 본 적 있죠? 얘는 방금 얘기했던 이산화탄소. 우리가 늘상 들이마셨다 내쉬는 이산화탄소. 얘 뭐예요? 일산화탄소. 얘는 뭐 독성이고 얘가 많이 나오면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얘랑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개수를 맞추려고 여기 작은 숫자를 건드려 버리면 일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수를 맞출 때는 반드시 요 앞에 숫자를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얘를 제일 늦게 맞추니까 탄소부터 맞출게요. 탄소 1개죠? 반응 이후에도 탄소 1개야. 딱 맞아. 자, 수소 몇 개예요? 요걸 4개라고 읽어주면 돼. 수소 4개. 탄소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4개. 자, 그럼 여기에서 수소의 위치가 산소하고 붙어 있긴 하나 수소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개수가 바뀌면 안 된다고. 야를 2개로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면 물질의 종류가 바뀌고 야를 4개로 바꿔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수소는 절반이 되겠죠. 근데 탄소가 다시 절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탄소 내가 개수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맞춰야 돼? 여기에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1개, 수소 4개, 수소 2, 4개 맞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고쳐? 산소를 고치는데 얘를 제일 마지막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 개수 셀게요. 산소 몇 개예요? 2개. 여기 산소가 1개인데 곱하기 2니까 2개. 그럼 산소 몇 개? 4개. 그럼 여기 4개 맞춰주면 돼. 그럼 이 숫자 못 고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얼마 써주면 될까요? 2 써주면 돼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CHO 종류 같아야 되고 우리가 원자의 개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숫자, 개수를 고침으로써 이렇게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식에서는 무조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훈련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과 반응 이후에 반응 물질을 더하기 해서 쓰고 생성 물질을 더하기 해서 써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갔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소방학 개론을 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중이다, 증기 비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중이라는 것은 밀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은 하지만 같지는 않는데요. 비중은 이렇게 밀도는 무겁고 가벼운 정도, 비중도 무겁고 가벼운 정도.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밀도는요, 만약에 공식으로 나타내면 부피, 분의 질량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중은 부피, 분의 중량이 뭐냐면 무게. 질량하고 무게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야, 네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이거는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반영된 무게로 얘기하는 거고, 그냥 질량은 그 순수한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질량이라 하는데 어쨌든 비중이 무게로 얘기하든
밀도가 질량으로 얘기하든 간에 얘네 둘이는 무거운 정도, 무겁고 가벼운 정도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겁다, 가볍다를 상대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중을 얘기할 때 누구보다 무겁냐, 누구보다 가볍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체 상태라면 항상 그 비교가 되는 대상이 공기예요. 공기. 공기보다 비중이 크다. 그럼 공기보다 무겁다. 그럼 여기 있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 기체가 공기보다 비중이 크다라면 누출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중이 크다. 그리고 액체일 때는 기준 삼는 게 누구냐 하면 물인 거예요.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다. 물보다 비중이 작은 액체다. 그러면은 물보다 비중이 작아. 어떤 액체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액체가 있는데 물보다 비중이 작아요. 그런데 물하고는 안 섞여. 물과 섞이진 않아요. 물보다 가벼운데 물하고 안 섞이는 거 누구 있어요? 생각나는 거. 기름, 참기름, 석유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은 액체를 얘기할 때는 안 섞이는 애들 중에서 비중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비중이 크다. 물보다 비중이 크다 그러면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소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기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소방시설을 달게 되면 요 책 하면서 약간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소방시설 몇 챕터죠? 6챕터인가? 168페이지 4번에 자동소화장치라고 있고 거기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라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도 이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가스가 새어나왔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라 해서 주거용 소화장치라고 하는데 가스가 새어나왔는지 안 새어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뭘 다냐 하면 탐지부라는 걸 달아요. 탐지부. 거기 써놓으세요. 탐지부. 자, 탐지부를 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도시가스 들어봤죠? 도시가스하고 LPG 이 두 개 들어봤죠? 도시가스가 주 성분이 메탄이에요. 메탄. 그리고 LPG의 주 성분은 부탄, 프로판인데요. 왜 메탄이라 쓸까요? 주 성분이 메탄이에요. 이 메탄이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에 탐지부를 달았어. 그런데 이 탐지부는 누구를 탐지해야 되냐면 공기보다 비중이 작은 메탄가스를 탐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탐지부의 위치가 바닥 쪽이어야 돼요? 천장 쪽이어야 돼요? 가벼우니까 천장 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을 당시에 있는 그 장소의 탐지부의 위치는 천장 쪽이긴 한데 천장에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라라고 하자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출되어 나오는 그 기체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LPG를 사용한다. LPG는 부탄과 프로판으로 섞여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공기보다 훨 무거운 애들이에요. 공기가 분자량이 29 정도밖에 안 되면 얘네들이 분자량이 38, 4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탐지할 때는 탐지부의 위치는 어느 쪽? 바닥 쪽에 달아야 돼. 바닥 쪽에.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달아라 이런 기준이 있다고. 이런 거 쓸 때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LPG는 최근에는 조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가스 차 있잖아요. 가스 RV 중에 RV는 아니겠다. 하여튼 가스 차. 걔네들이 이제 싣고 다니는 게 이게 바로 LPG인데 얘네들이 누출이 되면 폭발 정도는 얘가 더 클 수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누출되면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근데 이것들이 냄새가 안 나. 어떤 자동차에서 나온 것들이 만약에 탐지부가 있다라면 센서가 작동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냄새는 안 났는데
누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바닥에 모여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빵 터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비중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액체 관련된 비중은 우리가 이제 석유 화재가 났어요. 만약에 석유가 이렇게 누출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석유가 타서 유류화재라고 얘기합니다. 기름화재. 자, 기름 불 붙었는데 물로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선으로 얘기하면. 물론 못 끈단 말이에요. 물론 못 끄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얘를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주수소와 호수로 물을 부었고, 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지금 내가 들이붓는 거는 물이에요. 자, 첫 번째, 기름하고 물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두 번째, 누가 가볍다? 누가 가볍다? 물하고 기름 중에. 기름이 가볍다. 그래서 우리 왜 반찬할 때도 보면 엄마가 뭐 오이냉국 이런 거 보면 참기름 주면 참기름 위에 둥둥둥 떠 있듯이 기름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면 섞이지도 않는데 기름이 가벼워. 그러면 물을 뿌렸는데 안 섞여. 가벼워. 물이 기름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냥 쭉 미끄러져요. 그러면 그때 이 위에 있는 화염이 같이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화염 확산의 원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화재, 즉 유류화재일 때는 물로 불 끄지 마라, 주수소와 금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비중의 개념이 들어간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는 것도 있죠. 아니, 물하고 기름이란다. 물하고 섞이는 것도 있죠. 뭐 있어요? 물하고 섞이는 거. 액체 중에 물하고 섞이는 거. 알코올. 그리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우리 마시잖아. 마시지요. 그러니까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중은 서로 달라요. 비중은. 에탄올의 비중하고 물의 비중은 다르지만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잘 섞이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일 경우에는 비중을 반드시 신경을 쓰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이 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기는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 액체는 물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물을 1이라고 놨을 때, 얘 액체가 뭐 비중이 0.9다 그러면 가볍다. 1.2다 그러면 무겁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공기를 기준으로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무거운 건데, 공기는 분자량이 뭐 29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 계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가 세 가지가 존재하고, 그거를 고체, 액체, 기체라고 이제 이름 짓는 거죠. 고체는 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체는 이런 거예요. 이 고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고체가 되는 거고, 액체, 기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얘네들의 상태가 변한다. 성질은 안 바뀌어요.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입자들이 얘네들은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다라면 얘네들은 조금 느슨하게 있는 거고 얘네들은 아주 불규칙하게 자유롭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고체에서 기체로 올라가는 그 상태일 때는 반드시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 하면 열을 흡수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될 때는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만큼 내보내야 되니까 이때는 열을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과정에 이 상태 변화에서 고체가 액체되는 이게 바로 얼음이 물로 우리가 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융해열. 이거를 뭐 용융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융해열하고 용융열은 같아요. 그러나 용해열은 다른 말이에요. 용해는 뭐냐 하면 물에 소금 녹는 거. 그게 용해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물질인데 상태가 변할 때 관여하는 열은 융해열, 용융열.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될 때 융해열을 흡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융해열의 크기가 80kcal이라 이런 말이고, 액체가 기체가 는 이때를 기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상태 변화 이름을. 그러면 열 이름은 그냥 상태 변화에 붙여주면 돼. 여기 기화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기화열. 똑같아요. 기화열을 방출한다고 얘기하고 융해열을 방출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상태가 그거 알아요? 나프탈렌. 나프탈렌 그 옷장에 뭐 벌레나 그런 거 나프탈렌을 옷장에 넣어 놓으면 나프탈렌 크기가 줄어요. 근데 그 밑에 나프탈린이 녹아서 허옇게 된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말은 나프탈렌이나 요오드 같은 그러한 아이들은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요. 이거를 승화라고 얘기해. 승화. 얘도 마찬가지로 승화. 이제 이름이 서로 다르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상태 변화 종류에 따라서 열을 흡수해야 되거나 방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고체에서 기체로 올라갈 때 반드시 열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 반대로 내려올 때는 방출해야 된다는 거. 이때 열 흡수 이거를 우리가 소화 약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기름 화재가 아니다고 가정하고 물을 뿌렸어. 그러면 이 화열기에 의해서 물이 뭐가 될 거냐 하면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갔다라는 얘기는 물이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누구의 열을 흡수했냐면 이 불의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얘는 열을 빼앗기니까 물을 뿌림으로써 얘네들이 온도가 식구나. 그걸 바로 냉각 효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흡수를 시켜가지고 냉각 효과를 통해서 불을 끌 건데, 그러면 이 흡수할 수 있는 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소화 약제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이라고, 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변할 때는 그냥 모양만 변하는 거지 성질이 안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물리변화라고 얘기해요. 물리변화. 자, 이거는 물리변화. 그냥 형상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얼음은 녹으면 물 되고 물 다시 얼리면 얼음 된다고요. 상태가 전혀 안 바뀌어요. 근데 상태가 바뀌는 변화가 있어요. 그걸 화학 변화. 이런 거. 메탄이 산소와 만나서, 요거는 도시가스 원료였는데 메탄이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고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전혀 다른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완전 성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걸 바로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변화에서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화학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열 출입이 생겨요. 얘도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잖아요. 근데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인 거라. 이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안정도하고 생성 물질이 가지는 안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더 훨씬 안정하게 되면, 얘네들이 안정하다라는 것은 불안한 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다고 치자. CH4하고 얘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생겨나는 얘네가 가지는 에너지는 되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안정해서 에너지를 오히려 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물질이 생성물로 되면서 이만한 차이의 에너지를 뭐 한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어놓잖아.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발열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연소. 불 지르면 따뜻해지고 밝아지잖아요. 내어놓는 열을 빛과 열의 형태로 내어놓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얘네들이 만약에 에너지가 더 높아 불안해. 그러면 얘네가 가면서 흡열하게 되는 거죠. 어떤 변화든 간에 열 출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열 출입이 있어야 되고, 열을 내어놓느냐, 그럼 발열, 열을 흡수하느냐, 흡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 자, 그러면 열을 내어놓고 뭐 그런다 했으니까 내어놓는 열의 양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보시면 열량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칼로리, 킬로칼로리 뭐 요걸 씁니다. 거기에서 열량의 단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제 열을 내어놓거나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량을 칼로리
킬로칼로리, 뭐 BTU. 이거 영국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영국은 우리랑 질량 단위도 다르고 온도 단위도 달라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주로 이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인데 요 K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1000배를 의미해요. 1000배. 10의 3승. 그러면 1kcal는 칼로리의 1000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칼로리로 가면 1000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K가 접두어예요. 1000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1kg, g의 1000배. 그래서 1000g. 이렇게 가는 거예요. 1km, 미터의 1000배니까 100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단위나 아니면 큰 단위로 사용할 때는 이 단위를 사용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나타낼 때, 열량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비열이라는 거. 이게 스몰 c라고 사용하는 비열이에요. 비열은 아셔야 돼요. 자, 비열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g이나 1kg. 뭐 단위를 g으로 써도 되고 킬로그램으로 써도 되는데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물질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게 비열이라고. 필요한 열량. 자, 그러면 자,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1g을 1도 올린다 그러면 작은 단위라 해가지고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써요. 1g의 온도를, 요 단위의 의미가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얼마 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양을 좀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킬로그램,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요거를 칼로리라 써도 되지만 얘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열이 많이 필요할 거라서 킬로칼로리 똑같은 단위입니다. 똑같은 단위. 자, 그런데 자, 비열이 큰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의 비열이 얼마냐 하면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야도 1000배 되고 1000배 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라는 열량이 필요하대요. 이게 큰 거라고. 얼음 같은 경우에는 0.6밖에 안 되거든요. 0.6 칼로리. 다른 건 더 작고. 자, 그러면 이 비열이, 물의 비열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열이 크다의 의미가 바로 뭐냐? 비열이 크다의 의미는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아, 온도가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은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은 쉽게 온도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온도 변화가 잘 없다. 자, 이게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물이 아주 좋은 굿소화 약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약재를 뿌렸는데 물은 수증기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이라는 열량을 빼앗아 간다라면 다른 물질은 뿌렸는데 기체가 되면서 50밖에 못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비열이 크다라는 의미가 열을 많이 뺏어 간다. 물이 소화약재라서 좋은 소화약재인 이유는 열을 많이 뺏어간다. 그래서 냉각, 시원하게 만드는 거니까 냉각 소화, 즉 냉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재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물의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말하는 물이 그렇게 냉각 효과가 뛰어나면 도대체 얘네들이 온도 변화할 때 얼마의 열을 흡수해 가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매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씨 얼음,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은 하지 말고 10도, 0도씨 얼음 해.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가 될 때 얼마의 열이 필요한가, 즉 얼마의 열을 훔쳐갈 것인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얼음 1g이라고 할게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돼도 질량은 안 바뀌어요. 질량은. 자, 그러면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먼저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로 가는지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자, 항상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일단 얼음이 녹아야 되잖아. 물 되잖아, 물. 근데 온도가 안 바뀌어. 온도는 그대로인 물을 먼저 만들어줘요. 얼음이 물 될 때는 온도가 안 바뀌어요. 이게 왜 상태 변화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써버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물이 됐으니까 얘를 끓여야 되겠죠. 그러면 100도씨 물까지 끓여. 그럼 이때는 물은 물인데 온도가 바뀌는 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종착지가 수증기예요. 그러면 수증기로 가는데 온도가 안 바뀌는 수증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마다의 열량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250도씨 수증기. 자, 이 열량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또 설계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돼요. 얼음은 0도에서 녹아요. 마이너스 20도에서 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먼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0도 얼음까지 가야 돼. 0도 얼음. 자, 0도씨가 됐어. 그러면 뭐 돼야 돼요? 물은 온도 변화 있다. 얼음이 물 될 때 온도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0도씨 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물이 됐어. 그럼 이때 이제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물은 100도에서 끓을 거니까 100도 물이 돼야 그 수증기가 되는 거지. 100도 수증기 바로 못 간다고. 그러면 100도씨 물을 만들어줘요. 자, 이제 100도 물이 됐으니까 얘가 끓어야 되죠? 끓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동안은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100도씨 수증기. 아직 종착지가 250도씨 수증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250도씨 수증기.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각 단계마다 관여하는 열량을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거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계산의 비열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온도는 변함이 없고 0도 100도 온도는 변함이 없는데 요 상태만 변하는 요때는 아까 저기에서 찾아봤던 상태 변화에서 관여하는 열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열량, 수문열. 그러니까 이게 잠열이 필요한 거예요. 잠열. 0도씨 이렇게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 여기 잠열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잠열이 필요한 거고.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변화되는 그 상황, 이게 잠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태는 똑같은데 온도가 변하는 요때 있잖아요. 요때. 온도가 변하는 요때. 이때 현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온도 변화가 있는 거고, 온도가 달라지는 거고, 잠열은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태는 같은데 온도가 달라졌으니까 여기는 현열을 계산해서 숫자를 이제 계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열을 계산하라고요. 자, 이 현열을 계산할 때 어떻게 쓰냐 하면 필요한 열량 Q는 요게 작은 C가 비열, M이 질량, 이게 온도 변화, 델타 T니까 온도 변화. 0도에서 100도, 내지는 100도에서 250도. 이거. 자, 그래서, 자, Q는 온도 변화가 생기는 현열 계산할 때 Q는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인데, 우리가 보통 이걸 시멘트라고 외워요. 시멘트.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시멘트.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비열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기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됐어.
이때 필요한 열량은 열량은 시멘트라고 했어. 시멘트. 자, C가 물의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 했으니까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곱하기 요 질량 M. 문제 조건에서는 항상 질량을 줄 거고 저는 여기에서 1g이라고 여기 1g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1g 곱하기 온도 변화. 어디 갔노? 온도 변화 여기서 0도씨 물이 100도씨 물 됐으니까 몇 도 변했어요? 100도 변했죠?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도씨. 자, 이 퍼라는 것은 분수예요, 분수. 얘네 분모 자리에 있어요. 숫자하고 문자가 약분되는 건 똑같아. 분자의 그램, 분모의 그램 날라가고 분자의 도씨, 분모의 도씨가 날라가니까 단위가 남는 거는 칼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칼로리가 남냐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칼로리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수증기가 100도씨 수증기가 250도 수증기로 될 때는 만약에 비열이 0.5가 주어졌다. 0.5 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질 거예요. 0.5가 주어졌으면 이때는 Q는 시멘트 하게 되면 여기 0.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난 여전히 1g이라 했기 때문에 1이 들어갈 거고 온도 변화가 100에서 250이니까 250에서 100 뺏는 150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75칼로리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온도가 변하는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필요한 열을 계산할 때 비열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렇고 여기 잡열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잡열은 얼음이 물되는 거니까 이거는 융해열을 그냥 쓰면 돼요. 융해열. 그리고 물이 수증기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화기 때문에 기화열을 쓰면 되는데 이게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지면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 하면 얼음의 융해열은 80이에요. 80칼로리 퍼 그램. 봐요. 그램 도씨. 도씨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1도씨이기 때문에. 1g에 물 1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1g일 때 융해열이 80칼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g인 거니까 여기 질량이 1g이니까 둘이 그냥 곱해버리면 그램 날아가니까 여기에 8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g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5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80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물의 기화열이 약 540칼로리. 근데 이것도 540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539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우리 책에 아마 539라고 돼 있을 거예요. 539칼로리 됐으면 이게 지금 1g이니까 1g 곱해버리면 기화열에 필요한 게 540칼로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80, 여기서 100, 여기서 540 더해주면 이때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 되는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게 된다. 요건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 한 바퀴 돌면 그때 다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이런 계산 과정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하고 이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비열의 개념.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비열은 계산뿐만 아니라 소화 약제 관련해서도 비열이 크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융해열과 물의 융해열과 물의 기화열의 숫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 되게 중요하다. 그거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자, 그 다음 이제 온도. 자, 온도의 개념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예요. 오늘도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서울 엄청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마침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7도, 8도? 온도, 뜨거운 정도. 근데 온도를 나타내는 게 또 4가지가 있어요. 섭씨 온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랭킹 온도. 얘네는 유럽 쪽에서 주로 쓰는 거. 얘네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주로 쓰는 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기압일 때 물의 어는 점과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섭씨 온도는, 섭씨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섭씨. 자, 0도씨라고 잡고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아가지고 그 사이를 100등분 한 거예요, 100등분. 당연하죠. 0이고 100이니까 100등분 했겠지. 자, 그런데 화씨는 물에 끓는 점을 32도 F, 이게 화씨예요. 근데 이 영어 너무 어려워서 나는 고등학교 때도 발음을 못했던 뭐 F 어찌고저찌고 나가는 거 32F. 똑같은 건데 32도 F라고 뒀고 물에 끓는 점을 화씨에서는 212도 F라고 둔 거예요. 그럼 얘네 몇 등분이냐면 180등분. 아, 그냥 들어요. 우리는 똑같은 건데 100등분을 놨고 얘네들은 180등분을 놨으니까 얘네가 더 훨씬 촘촘하단 말이에요. 촘촘해. 그 말은 얘네가 조금 더 정밀해요. 정밀. 그래서 의료기계들이 이제 유럽이나 독일 쪽 그쪽의 의료기계들 우리가 선호하는 게 온도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둔 게 섭씨하고 화씨인데 그리고 이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이게 절대 온도. 그리고 단위는 켈빈이라 그래요. 이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화씨에다가 460을 더하면 이게 랭킹 온도 해가지고 단위는 이제 R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섭씨와 화씨의 관계. 자, 얘가 100등분이고 얘가 180등분이기 때문에 100대 180 하면 5분의 9, 1.8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가 거기 13페이지에 한번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표가 돼 있어. 공식 정리. 화씨는 오른쪽에, 네모칸 오른쪽에 바로 뭐 있냐면 화씨는 59C보다 32살이 많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 자체가 섭씨가 0에서 시작했는데 화씨가 32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씨는 이게 화씨 온도니까 화씨는 5분의 9가 이제 100분의 180이 5분의 9예요. 59C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 곱한 것보다 32살이 많다. 화씨는 59C보다 32살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오늘 7도? 7도는 계산하기 그러니까 오늘 최고 온도 10도씨 요거 화씨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5분의 9 곱하기 10 더하기 32 요 자리에 섭씨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분하면 2 그러면 18에다가 32를 더하면은 50 화씨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러면 섭씨를 화씨로 고쳤으면 화씨를 섭씨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항만 잘하면 돼. 이 항만. 자, 50 화씨를 섭씨로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식을 다시 왼쪽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이 요거 하나만 외우고 여기서 쓸게요. 요거 하나만. 50은 59C를 내가 X라고 두고 59C보다 32살이 많다. 이렇게 됐죠? 조식 그대로 썼잖아. 내가 50도 화씨는 여기 화씨 자리 넣고 나 이거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뒀어. 얘 넘어가죠. 그러면 50 빼기 32는 5분의 9X. 얘 빼면은 18. 5분의 9X. X만 남겨야 되니까 요 앞에 곱해졌는 거 뒤집어진 수. 역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9분의 5. 9분의 5. 그럼 약분. 얘 약분하면 2 날라가니까 따라서 X는 10도씨.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식을 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59C보다 32살이 많은 거예요. 화씨는. 그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기억하면 절대 온도. 즉 켈빈 온도라고. 이게 랭킹도 절대 온도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하자. 보통 뭐 273.15인데 그거는 됐고 뒷자리 놓고 그 다음에 단위는 K. 켈빈 클라인 할 때 K. 켈빈 그 C인가? 어쨌든 켈빈의 사람 이름 요렇게. 그러면 0도씨가 되면 이거를 절대온도 켈빈으로 고치면 이거 더해가지고 그냥 273. 만약에 100도씨가 되면 273 더하게 되니까 373 켈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나중에 공기 밀도도 그렇고 뒤에 계산 과정에서 온도를 스몰 t라고 쓰면 보통 섭씨 온도고요.
라지 T라고 쓰는 게 있어. 그 단위가 켈빈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켈빈으로 나올 때는 켈빈으로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랭킹은 모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제 넘기시면 기체의 법칙, 보일, 샤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 보일의 법칙이, 보자. 조금 틀린 게,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면 이상 기체에 압력이 최적에 반비례한다는데, 이게 말이 한 끗 차이긴 한데, 최적이 압력에 반비례해요. 고치세요. 최적이 압력에 반비례해요. 우리가 기체는 전부 다 이상기체로 적용을 할 거고, 뭐 딱히 뭐 그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나 반발력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완벽한 기체라고 볼 거고, 보일의 법칙은, 자, 보일의 법칙이든 샤를의 법칙이든 간에, 아니면 이걸 합쳐서 만든 보일, 샤를의 법칙이든 간에 얘네들은 무엇에 관한 법칙이냐? 얘네들은 전부 기체 부피에 관한 법칙이에요. 부피는 최적이에요, 최적.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일이란 사람이 실험을 하고 그거를 발표해 보니 부피를 V라고 나타내요. 자, 보일의 법칙은 기체가 나타내는 부피는 압력이 P예요.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반비례를, 이 표시가 뭐예요? 이 표시. 이게 비례거든요. 이게 비례인데 반비례는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반비례예요. 압력이 최적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체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해. 그 말은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최적이 어떻게 된다? 쪼그라든다. 이 말인 거지.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최적은 커진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지상에서 풍선을 불어서 날렸어. 그럼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얘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지죠? 왜 터지냐면 올라가면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줄어들거든. 압력이 줄어드니까 지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점점 커져. 점점 커지는데 이 고무라는 재질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빵 터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부피는 온도인데 여기서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아니에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것만 하고 잠시 쉴게요. 이 말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최적이 같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최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 빵빵하게 안 넣어요. 원래 뜨거워서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이 커지는데 너무 빵빵하게 기체량을 더 때려 넣게 되면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중학교 때인가 그런 거 나오실 분데 찌그러진 탁구공. 아니 탁구공에 구멍이 안 났는데 찌그러졌어. 얘 펼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담궈 놓으면 돼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서 열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서 이게 다시 뺑뺑하게 펴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나머지 것들은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